어느 날 한 어머니가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아들이 저를 피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포장한 집착일까요? 오늘은 성철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 명문대 진학,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결혼,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이런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을 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사교육, 중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준비, 고등학생이 되면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진정한 꿈과 재능은 무시되고 오직 성적과 스펙만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은데 엄마는 그런 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세요. 매일 학원에 가서 수학과 영어만 공부해야 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의 말에서 우리는 현대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의 개성과 재능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얽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그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자식의 성취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부모의 체면도 서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도 창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들로 하여금 자식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자신은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 아들만큼은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그런 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하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신의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조인,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대한 부모들의 집착은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안정성과 사회적 인정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철 스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길이 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보와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도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지만 각자 다른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업보와 자식의 업보는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걸어온 길과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적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집착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반면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조건부이지만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기뻐하고 성적이 나쁘면 실망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자식이 어떤 성적을 받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만 인정해 주는 것은 집착이고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집착의 또 다른 특징은 소유욕입니다. 내 자식, 내가 키운 자식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꿈과 목표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것을 존중하고 지지해 줍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무소유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나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정신은 자식에 대한 기대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부모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만의 성공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부모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돈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식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지혜입니다.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줄을 너무 꽉 잡으면 연이 떨어지고 완전히 놓아버리면 연이 날아가 버립니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감정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한가? 무엇이 두려운가? 자식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부모의 기대와 간섭을 어떻게 느낄까? 이런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자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 자식이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기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내려놓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대학생인 딸에게 매일 몇 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딸이 귀찮아한다고 말해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런다며
계속했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모녀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였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걱정이 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식이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라면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의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때로는 성공보다 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를 구분하고 자식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지켜봐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개입해야 합니다. 효에 대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도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효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효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효의 개념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부모의 뜻이 자식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효의 한 형태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현대적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부모님의 취미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 부모님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 관리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운동을 함께하며 건강한 식단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자식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드리면 큰 효도가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정중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효의 한 형태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드려야 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것을 보고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수영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효의 실천입니다. 효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님도 불행해집니다. 셋째,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식에게 해로울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면서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효도가 있습니다. 자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애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진정한 자애의 시험대입니다. 자애의 핵심은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자식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가 바로 자애입니다. 자애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애가 과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또한 자애가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자애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식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식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활발하고 외향적이지만 어떤 자식은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자식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의 진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부모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이나 불안감 때문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꿈과 재능을 인정하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자녀가 선택한 길이라면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꿈을 추구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의지가 확고하자 어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과 함께 연극계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연기 공부를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딸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연기 공부를 하며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는 부모의 지혜로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자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는 그 꿈을 지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지혜가 결합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도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다스림은 여러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독서를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이나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이나 교육학 관련 서적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관심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혜로운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항상 불안해하고 불만을 표출한다면 자녀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보다는 이번에는 이 정도였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한다는 말보다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훈계를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말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듣기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어 라고 말할 때 즉시 네가 뭘 잘못했니? 라고 묻지 말고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 등이 모두 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도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의 입장도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 며칠 더 생각해 보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이 진정되고 더 좋은 해결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로부터 배울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겸손하게 자녀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상호학습의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자신에게 아들이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항상 아들을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아들에게서 배울 것도 많구나. 그 후로 그는 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부자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밀착된 관계가 필요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더욱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도 부모의 삶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되 서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인내와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준 것, 아플 때 돌봐준 것, 힘들 때 위로해 준 것 등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 표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위해 작은 일을 해드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 등이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가족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세요.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격려해 주세요. 또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적절한 내려놓음을 실천하며 진정한 효와 자애를 베풀 때 우리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